이 연준 회의 FOMC 이후에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혹은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 저번부터 계속 동결된다고 했어요. 특별한 말 한 거 아니죠. 2023년까지 제로금리 기조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다. 정례회의 직후에도 통화확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이야기한 거죠. 이거 3월에도 그랬지만 지난 12월에도 그랬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죠. 특별히 바뀐 거 없는데 또 여기저기 막 댓글 달고 다니죠. 미국이 저금리 유지 안 된다. 앞으로 유동성 장세 계속 된다. 저금리는 유지하는데 돈은 풀었으니까 유동성 장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올렸나요? 그런데 시중은행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랑은 다르게 시중금리 시장은 다르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저금리, 무조건 유동성 장세에 저금리까지 유지되니까 집값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주식, 자산시장 다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내용 보면 어때요? 인플레 2% 넘어도 용인하겠다. 인플레 있더라도 지금 테이퍼링 논의 시점은 아니다. 다만 인플레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 없죠. 거기다가 지금 은행권 자본 규제 1년 만에 종료했다. 자, 규제를 종료했다가 아니라 자본 규제 완화를 종료한 거죠.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즉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은 은행권에서 자본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자본 규제를 받게 되면은 유동성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축소될까요? 물론 푸는 돈으로 늘어나는 유동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는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파티가 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돈을 풀어야 되겠죠. 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 금리 낮추는 것도 있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도 있고 대출 자격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은행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금리도 있고 국채금리도 있으니까 요거 제외하더라도 뭐 한도 늘려준다든가 자격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은행권 규제가 자본 규제의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겠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도 당연히 한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오늘 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뭐 1.7%까지 가기도 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점도표 보면 어때요? 2020년 12월에 했던 점도표인데 금리 인상 시점을 22년에 이게 0.5예요. 0.5% 사이 올릴 것이다.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올릴 것이다가 많으면 1% 이상도 올릴 것이다가 1명. 0.25에서 0.75 사이가 3명 1명 이렇게 있는 거죠. 0.25% 정도 올린다가 1명이고 나머지는 안 올린다. 이 정도였죠.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올해 3월에 일단은 내년에 올릴 것이다가 4배로 늘었죠. 더 많이 올릴 것이다. 1명 생겼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올릴 것이다도 지금 1% 이상 올릴 것이다. 2명으로 늘었죠. 요 사이에도 늘었고 전보다 금리 인상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금리 인상 폭까지도 더 높게 올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 인상 시점이나 크기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 힘입어서 오늘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채 금리가 거의 뭐 1.7% 찍었다가 조금 다시 떨어졌는데 이 정도 수준이다.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에 따른 국채 발행이 시작되게 되면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는 더 폭등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국제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시중금리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올렸는데 요거는 시중금리 중에서 뭘 뽑았냐면 모기지 금리 뽑았어요. 주담대 금리죠. 쭉 떨어지다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승폭이 급격히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어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일단은 한 7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 추세로 올라간다면 떨어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경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도 뭐 2% 용인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7% 2월에 그렇다면은 상반기 내로 2% 달성하고 고용률 줄어들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는 안 올리더라도 시중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금리 떨어질 요인이 있어요. 시중금리 떨어질 요인 만에 하나 따지자면은 자산시장이 폭망하게 생겨서 지금 다 팔고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에 타격이 가든가 혹은 금리가 인상돼서 이쪽이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산시장에서 자금 이동해서 국제금리가 떨어지든가 보통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든 자산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저거 미국 얘기 아니냐.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은 그냥 우리나라 통화예요. 달러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와 일반 통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죠. 안전성.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더라도 급격히 올라가거나 급격히 떨어지던가 이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런데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는 통화정책 잘못하면은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든 급격히 올라가든 이런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달러 시세 가지고 돈 버는 경우는 있어도 원 시세 가지고 돈 버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제 금리가 상승해요. 안전한 미국으로 외화가 유출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채를 샀는데 우리나라도 1.7%고 미국도 1.7%다. 그러면 어디 채권을 사겠어요? 국채를. 미국 거 사겠죠. 왜? 여기는 불안하죠. 기축통화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휴전 중이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도 완벽히 안전해 보이진 않고 외국인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미국 걸 사죠. 그러려면 외화 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역시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인데 돈 안 풀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풀어버리는데 우리나라가 안 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금리는 올라가는데 맨날 빚내서 연끌하고 비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바젤3 때문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죠. 바젤3가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요거 막기 위해서 그때 은행이 파산했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바젤3죠. 그러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일단은 금리 상승하고 있죠. 금리 상승하게 되면 대출받을 여력 줄어들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대출 제한이 들어가고 있다. 바젤3 때문이다. 바젤3 중에서 IFRS9이라고 있는데 IFRS9 2018년부터 도입됐죠. 미래 손실 반영을 측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손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해서 손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IFRS9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대출 규제 중에서 LTI, DSR, RTI 이런 것들이 바젤3의 IFRS9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자,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담보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거는 LTV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미래 계속 갚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LTI, DSR, 통제적 상환 능력 비율이죠. 얼마나 버는 돈에서 원리금으로 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RTI, 임대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데 아무나 그냥 싸게 거기다 들여놔봐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갚아줄 수 있겠어요? 못 갚고 오히려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손해다. 이럴 경우는 함부로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IFRS9 때문에 생긴 거다. 바젤3에. 그리고 이것은 언제 도입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도입은 2018년에 됐지만 우리나라 바젤3 언제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MB정부 때. 그래서 이번 정부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출 규제 세지면 주거 사다리 꺾여요. 주거 사다리 없애고 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인 3040의 분노. 서민대출 사다리. 언론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정부 바뀐다고 해서 막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줘요. 저거 IFRS9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맨날 주거 사다리 주거 사다리. 그러다가 터지게 되면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라고.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죽는다. 지금 대폭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집값이 정점을 찍었으면 그 이후에는 정점 유지가 아니라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을 빚 잔뜩 내서 사게 만드는 거.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죠. 주거 사다리. 이걸 가지고 맨날 주거 사다리 이야기하고서 대출 규제 풀어라. 풀어줘요? 풀면 어떻게 할 건데? 은행권은. 그러니까 그냥 까기 위해서 저런 걸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돼요? 주거 사다리 끊기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거래량 계속 감소하고 있죠. 서울 수도권 2월 다 안 끝났는데요. 3월 30일까지 한 8일 남았죠. 신고가 30일인데 그동안에 이게 다 메꿔질 것 같아요? 아니죠. 거래량 완전히 맛이 갔죠. 서울 수도권 전국까지.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심리지수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자, 영끌들 지금 막판에 고점에 매수한 영끌들 조만간 죽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비투는 어때요? 비투 엄청나게 들어왔었는데 주식 예탁금 어때요? 쭉 올라가다가 올해 기점으로 최근에 뭐 조금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세죠. 주식 예탁금이 하향세가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다못해 지금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있죠? 다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늘어나요? 주식은 어때요? 예탁금 감소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현저히 떨어졌다.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어때요? 뭐 4,000p 찍는다, 뭐 1000스 딱 찍는다 계속 이야기는 많았는데 여기서 3,200 얼마 찍고서 떨어져서 계속 3,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번 1000 넘고 1000스 딱 한 번 찍더니 떨어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끌, 비투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결론 뭐예요? 일단은 미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연준에서 별다른 조치 안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채권 발행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은행권 규제 완화 끝냈죠. 따라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다 플러스로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 대출 규제는 뭐 때문이다? 부동산 잡으려고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이딴 거 다 아니고 뭐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있겠지만 대출 규제의 핵심은 또 한 가지는 바젤3 때문에 해야 한다. IFRS 9 때문에. 그렇다면 대출 규제가 풀릴 일 없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한도 축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유동성 감소를 의미하죠. 유동성 감소가 되면은 자산시장의 영향이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은데 자산시장 키운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 장세라는 언론의 말에 넘어가서 저금리인 상황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자산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 압박 들어오고 대출 한도 축소하고 그러면은 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자산시장에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인데 부동산이 이미 너무 고점 오브 고점이어서 이미 맛이 간 거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공부해서 장기적으로 뭐 보고 같이 투자하고 뭐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해야 될 상황인데 동학개미 가자 비트코인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만 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저금리 영향 받아서 뜬 건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요걸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공부해서 투자하는 건 좋죠. 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쪽이나 무리하게 영끌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